한 재벌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쌓아온 막대한 재산을 남기고 말이죠. 세 자녀는 장례를 치르며 슬퍼하는 척했지만 사실 머릿속은 유산 계산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공개되는 순간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2,500억 원이 넘는 전 재산이 단 한 마리 강아지, 보기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충격에 빠진 가족들. 대체 아버지는 왜 이런 선택을 하신 걸까요? 걔가 돈을 어떻게 쓴단 말입니까? 이건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쓴 유언장이 맞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황당한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남긴 마지막 시험이었죠. 누가 진짜 가족인지, 무엇이 진짜 사랑인지를 깨닫게 하려는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욕심과 진심 사이에서, 돈과 사랑 사이에서 한 가족이 마주한 선택의 순간, 보기의 유산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30년 넘게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수많은 유언장을 작성하고 집행했죠. 하지만 이번 사건만큼 특별했던 경우는 없었습니다. 고 김태준 회장님의 유언 말입니다. 회장님과 저는 대학 동기였어요. 법대를 다니던 시절 가난했지만 야심만은 컸던 그 친구가 어떻게 재벌이 됐는지 저는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성실함과 날카로운 사업 감각,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죠. 회장님이 보기를 처음 데려온 건 10년 전 봄이었습니다. 당시 70이 넘으셨는데 갑자기 강아지를 키우겠다고 하셔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랐어요.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를 안고 오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강아지 이름은 복이었죠. 말년에 복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회장님의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아침 6시면 복이와 함께 저택 정원을 산책하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르지 않으셨죠. 점심 식사 후엔 2층 서재에서 복이를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으셨습니다. 저녁엔 함께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셨고요. 회장님 댁은 3층짜리 저택이었지만 정작 사람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장남 준혁 씨는 회사 경영에만 몰두했어요. 아버지보다 해외 지사 실적에 더 관심이 많았죠. 차남 준석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바빴고 막내딸 유진 씨는 친구들과 여행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는 자식들이었어요. 그마저도 식사 시간이 되면 준혁 씨는 전화기만 들여다봤고 준석 씨는 시계를 자꾸 확인했습니다. 유진 씨는 음식 사진만 찍어대다가 일찍 자리를 떴죠. 회장님은 그럴 때마다 아무 말 없이 복이 머리만 쓰다듬으셨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회장님 댁을 방문했어요. 법률 자문도 하고 오랜 친구로서 안부도 여쭤보려고요. 그럴 때마다 회장님은 복이와 함께 계셨습니다. 서재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시는 모습이 참 평화로워 보였어요. 어느 날 회장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이에게는 진짜를 알아보는 눈이 있다고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죠. 하지만 곧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집에 오는 사람들에 대한 복이의 반응이 달랐거든요. 자식들이 오면 복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다가 이내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청소 아줌마 김 여사가 오면 달랐어요. 복이는 현관까지 달려나가 온몸으로 반가움을 표현했죠. 김 여사는 15년째 회장님 댁에서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조용했어요. 청소와 빨래, 간단한 요리까지 묵묵히 해내는 분이었죠. 자식들은 그저 일 잘하는 가정부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달랐어요. 김 여사를 각별히 대하셨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김 여사는 회장님의 은인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젊은 시절 사업 자금도 없이 막막해 하실 때
도움을 주신 분이 계셨대요. 그분의 딸이 바로 김 여사였죠. 세월이 흘러 그 집안이 어려워졌을 때 회장님이 조용히 일자리를 주신 겁니다. 김 여사는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그저 성실하게 일했을 뿐이죠. 하지만 보기와 보내는 시간만큼은 남달랐습니다. 아침마다 보기 밥그릇을 정성스럽게 준비했고 빗질도 꼼꼼히 해줬어요. 산책을 시킬 때도 보기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죠. 회장님은 그 모습을 자주 지켜보셨습니다. 서재 창문 너머로 정원을 산책하는 보기와 김 여사를 바라보시곤 했어요. 그때 회장님 얼굴엔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신 것 같은 표정이었죠. 작년 가을쯤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유언장을 새로 쓰고 싶다고 하셨죠. 사실 유언장은 이미 몇 년 전에 작성해 두신 상태였습니다. 재산을 자식들에게 3등분하는 평범한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회장님이 건네신 새 유언장은 달랐습니다. 저는 내용을 읽고 깜짝 놀랐죠. 회장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당신의 진심이라고요. 마지막까지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은 교훈이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정말 이대로 진행하시겠냐고요.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보기가 알아서 판단할 거라고 그 녀석을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회장님은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보기가 곁을 지키는 가운데 조용히 가셨죠. 장례식은 성대했습니다. 재계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고 조문객이 끊이질 않았어요. 하지만 정작 회장님 곁을 끝까지 지킨 건 보기와 김 여사였습니다. 자식들은 장례 절차에 정신이 없었거든요. 준혁 씨는 부고 연락에, 준석 씨는 법적 서류에, 유진 씨는 손님 응대에 바빴죠. 보기는 회장님 영정 앞에서 사흘 밤낮을 지켰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고 그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김 여사가 물을 갖다 줘도 고개만 살짝 돌릴 뿐이었죠. 마치 회장님이 돌아오시길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언장을 공개하는 날이 왔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유언 집행을 위해 회장님 댁 서재에 가족들을 모았죠. 오후 2시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한 건 둘째 아들 준석이었습니다. 변호사답게 서류 가방을 단정히 들고 나타났어요. 검은색 정장에 은색 넥타이를 맨 모습이 반듯했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둘째 아들은 유산 배분을 미리 계산하고 온 게 분명했어요. 첫째 아들 준혁은 정확히 2시에 도착했습니다. 역시나 전화기를 손에 쥐고 있었죠. 복도를 걸어오면서도 통화를 하더니 서재 문 앞에서야 겨우 끊었습니다. 회사 일이 급하다며 빨리 진행하자는 말부터 꺼냈어요. 막내딸 유진은 10분 늦게 왔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명품 핸드백을 든 채였죠. 장례식 내내 울었던 탓인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화장은 또 새로 하고 온 게 보였습니다. 보기는 서재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평소 앉으시던 가죽 소파 옆이었죠. 고개를 갸웃거리며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마치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는 것 같았습니다. 김 여사는 서재 문 밖에 서 계셨어요. 들어오라고 했지만 사양하셨죠. 자신은 가정부일 뿐이라며 물러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꼭 들어오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회장님의 유언이었거든요. 세 남매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청소 아줌마가 왜 유언 집행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첫째 아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고 막내딸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둘째 아들만 무표정하게 김 여사를 바라봤어요. 저는 서류 가방에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회장님의 친필 사인이 선명한 문서였죠. 공증까지 마친 법적 효력이 완벽한 유언장이었습니다. 천천히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내용이었습니다. 장례 방식에 대한 희망사항, 기부할 단체 목록, 직원들에 대한 보상금 등이었죠. 세 남매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보고, 둘째 아들은 메모를 하고, 막내딸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하지만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서재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부동산과 금융자산, 회사 지분을 포함한 전 재산은 반려견 복이 앞으로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죠. 정확한 금액으로 따지면 2,500억 원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처음 반응한 건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벌떡 일어나더니 책상을 손으로 짚었어요. 입이 벌어진 채 말을 잇지 못하셨죠. 이게 무슨 소리냐는 표정이었습니다. 걔한테 유산을 준다는 게 말이 되냐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둘째 아들은 침착하게 유언장을 달라고 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다며 서류를 가져갔죠.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더니 이마를 짚었어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살펴보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흠잡을 데가 없었죠. 막내딸은 주저앉다시피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고개를 저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죠.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셨냐며 혹시 치매 증상이 있었던 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회장님은 작성 당시 완전히 정상적인 상태셨다고요. 의사의 정신감정서까지 첨부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적으로 무효화할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죠. 둘째 아들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동물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하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내 법상 직접적인 소유는 불가능하지만 신탁 형태로 관리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그 부분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두셨거든요. 첫째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유언이라고 법원에 소송을 걸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둘째 아들이 고개를 저었죠. 소송을 해도 이길 가망이 없다고 모든 법적 요건이 완벽하다고 말했습니다. 막내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을 이렇게까지 미워하셨냐며 울먹였어요. 자신들이 뭘 잘못했길래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아야 하냐고 했죠. 그 순간 보기가 움직였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천천히 막내딸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막내딸 발 옆에 앉아 조용히 올려다봤죠. 슬픈 눈빛이었습니다. 막내딸은 보기를 보더니 더 울음을 터뜨렸어요. 보기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너한테 화내는 게 아니라고, 아버지가 원망스러울 뿐이라고 했죠. 첫째 아들은 창가로 걸어가 팔짱을 꼈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되냐고 물었어요. 경영권은 누가 갖느냐고요. 저는 유언장에 명시된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경영은 기존 이사회가 계속 맡되 주요 결정 사항은 보기의 후견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요. 그럼 후견인은 누구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둘째 아들이었어요. 당연히 자식들 중 한 명이겠거니 예상한 눈치였죠. 저는 유언장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읽었어요. 보기의 법적 후견인은 김명순 씨로 지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여사의 본명이었죠. 서재가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세 남매는 동시에 김 여사를 돌아봤어요. 김 여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자신은 그런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없다고, 회장님이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모르겠다고 했죠. 첫째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청소 아줌마가 2,500억을 관리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둘째 아들도 동의했죠.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은 김 여사의 신원과 능력까지 꼼꼼히 검토하셨다고요. 법원의 승인도 이미 받아두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막내딸이 비웃었습니다. 김 여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러냐며 청소나 하던 사람이 재산 관리를 할 수 있겠냐고 했어요. 그 말에 김 여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장님이 남기신 또 다른 편지가 있었거든요. 김 여사의 정체에 대한 내용이었죠. 하지만 지금 공개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회장님은 김 여사를 가장 신뢰하셨다고요. 15년간 함께하며 그 성품을 지켜보셨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보기가 가장 편안해하는 사람이 김 여사라고 덧붙였습니다. 첫째 아들이 코웃음을 쳤어요. 결국게 비위 맞추는 게 재산 상속 기준이라는 거냐고요. 이게 대체 무슨 유언이냐며 화를 냈습니다.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유언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요. 이의를 제기하실 수는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요. 그리고 앞으로 한 달 안에 보기와 김 여사 중심으로 재산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전했죠. 세 남매는 각자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당장 변호인단을 꾸리겠다고 했고, 둘째 아들은 조용히 법적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막내딸은 그저 멍하니 보기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세 남매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뒤집을 수 없다면 차선책은 하나였죠. 보기의 환심을 사는 것. 2,500억의 후경권을 결국 누군가는 가져가야 한다면 그게 자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보기를 둘러싼 전쟁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유언장 공개 다음 날 아침 회장님 댁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첫째 아들이 제일 먼저 움직였어요. 오전 8시 거실에 고급 사료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였죠. 이탈리아산 유기농 사료, 뉴질랜드산 프리미엄 사료, 심지어 수제 사료까지 있었습니다. 박스마다 화려한 리본이 달려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보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상상도 못할 모습이었죠. 보기야, 이거 다 내가 좋아할 만한 거란다. 최고급만 골랐어. 그렇게 말하며 사료 봉지를 하나하나 보여줬어요. 하지만 보기는 고개만 갸웃거릴 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심때쯤 둘째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개인 훈련사를 대동하고 왔더군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미국인 남성이었어요. 명함을 보니 할리우드 스타들의 반려견을 담당했다는 경력이 적혀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거실에 고급 강아지 용품들을 펼쳐놓았어요. 가죽 목줄, 천연 고무 장난감, 메모리 폼 침대까지 있었죠. 훈련사는 보기에게 다가가 전문가답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훈련사가 손을 내밀자 뒤로 물러섰어요. 꼬리를 내리고 경계하는 모습이었죠. 훈련사가 간식을 건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둘째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오후 2시 막내딸이 등장했습니다. 명품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왔더군요. 샤넬, 구찌, 에르메스 로고가 선명했어요. 안에는 강아지 옷과 액세서리가 가득했습니다. 막내딸은 보기 앞에서 옷을 하나씩 꺼내 보였어요. 분홍색 원피스, 체크무늬 재킷, 심지어 턱시도까지 있었죠. SNS에 올리면 대박날 거라며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세 남매는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기 환심을 더 샀는지 확인하려는 듯했죠. 첫째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자기가 준비한 사료가 제일 좋다고
복이 건강을 생각한 선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코웃음을 쳤어요. 사료만 좋다고 뭐하냐며 제대로 된 훈련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맞받았죠. 자기가 고용한 훈련사는 최고 전문가라고 자랑했습니다. 막내딸도 질세라 끼어들었어요. 보기도 예쁘게 꾸미고 싶을 거라며 자기 선물이 제일 센스 있다고 했죠. 이미 강아지 호텔도 예약해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보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새 남매를 한 번씩 쳐다보더니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2층으로 사라졌죠. 새 남매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보기를 바라봤습니다. 한편 김 여사는 부엌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셨어요. 보기 밥그릇을 씻고 물그릇에 신선한 물을 채우고 산책줄을 챙기는 모습이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거실의 소란스러운 광경은 아랑곳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보기가 좋아하는 담요를 햇볕에 말렸어요. 15년간 해온 일상 그대로였습니다. 오후 4시쯤 김 여사가 2층으로 올라가셨어요. 보기 산책 시간이었거든요. 보기는 김 여사가 방문을 노크하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문 앞으로 달려갔죠. 김 여사가 산책줄을 채우자 보기는 신이 났어요. 계단을 내려오며 발걸음이 가벼웠죠. 거실을 지나칠 때 새 남매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애써도 보이지 않던 표정이 보기 얼굴에 있었어요. 막내딸이 김 여사를 불렀습니다. 산책은 자기가 시키겠다고, 이제 김 여사는 그런 일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김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죠. 보기가 익숙한 사람과 가는 게 좋다고, 늘 하던 대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아들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김 여사가 보기를 독차지하려는 거 아니냐고 따졌죠. 후견인 자격을 이용해서 보기를 조종하는 거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거들었어요. 김 여사가 보기와 지나치게 가깝다며 객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죠. 전문 펫시터를 고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여사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보기와 함께 현관문을 나섰을 뿐이었죠. 보기는 김 여사 옆을 천천히 걸으며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회장님 댁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재산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서류 작업 때문이었죠. 하지만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세 남매가 서재에 모여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져 있더군요. 보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갈렸던 겁니다. 첫째 아들이 주장했어요. 보기를 회사 근처 펜트하우스로 옮기자고요. 자기가 직접 관리하면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겠다고 했죠. 당연히 김 여사는 필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반대했어요. 보기는 이 집에 있어야 한다고, 다만 관리 시스템을 전문화해야 한다고 했죠. 김 여사를 감시할 수 있는 제3자를 두자고 제안했습니다. 막내딸은 다른 의견이었어요. 보기에게 최고급 생활 환경을 제공하자며 강남에 있는 펫 호텔로 보내자고 했죠. 주말마다 자기가 데려와서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세 남매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어요. 서로 자기 방법이 최선이라고 우겼죠. 급기야 유산 배분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첫째 아들이 따졌어요. 아버지 회사를 키운 건 자기라고, 유산의 절반은 자기 몫이어야 한다고 했죠. 보기 관리권도 당연히 자기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비웃었어요. 법적으로 보면 3등분이 맞다고, 형이라고 더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맞받았죠. 자기야말로 변호사니까 보기 후견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막내딸이 울먹였어요. 오빠들은 돈 이야기만 한다며 자기는 진짜 보기가 걱정돼서 그런다고 했죠.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형제끼리 싸우는 데 쓰면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이 쏘아붙였어요. 내가 뭘 안다고 그러냐며 평소에 아버지한테 용돈이나 받아가던 주제에 목소리를 내냐고 했죠. 막내딸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개입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 분 모두 진정하시라고 지금 싸움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회장님의 유언은 명확하다고 보기와 김 여사 중심으로 재산이 관리된다고 다시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셋이 동시에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럼 김 여사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청소 아줌마가 2,500억을 관리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목소리를 높였죠. 첫째 아들이 제안했어요. 김 여사를 내보내자고요. 후견인 자격을 박탈할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법원에 부적격 사유를 제기하면 된다고 주장했죠. 둘째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여사의 과거를 조사해 보자고 뭔가 흠이 있을 거라고 했죠.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을 동원해서라도 알아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막내딸까지 동조했습니다. 김 여사는 원래부터 뭔가 이상했다며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일부러 보기를 챙긴 게 아니냐고 의심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여사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요. 회장님이 신뢰하신 분이라고 15년간 성실하게 일하신 분이라고 강조했죠. 하지만 세 남매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여사를 몰아내기로 합의한 것 같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재 문이 열렸어요. 보기가 들어왔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모양이었죠. 김 여사가 뒤따라 들어오셨어요. 보기는 세 남매를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제 옆으로 걸어와 앉았어요. 고개를 살짝 숙이고 바닥만 쳐다보는 모습이었죠. 슬픈 눈빛이었습니다. 김 여사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보기가 요즘 밥을 잘 안 먹는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다고요. 집안이 너무 소란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냐고 걱정스럽게 덧붙이셨습니다. 세 남매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보기를 내려다보는 표정이 복잡했죠. 자기들이 보기를 위한다고 했지만 정작 보기는 힘들어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침묵도 잠시였습니다. 첫째 아들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건 김 여사가 보기를 제대로 관리 못해서 그런 거라고 역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우겼죠. 보기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를 나갔습니다. 터벅터벅 계단을 올라가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김 여사가 한숨을 쉬며 보기를 따라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서재에 남아 있었습니다. 세 남매를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각자 자기 계획만 고집했죠. 보기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은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왜 이런 유언을 남기셨는지 조금씩 이해가 됐습니다. 자식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남기고 싶으셨던 거죠.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진심이란 무엇인가를. 하지만 세 남매는 아직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보기를 둘러싼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었죠. 저는 보기를 10년 가까이 지켜봤습니다. 걔는 말을 하지 못하지만 눈빛으로 많은 걸 말하죠. 그리고 보기의 눈은 언제나 정직했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보기는 조용히 모든 걸 지켜봤어요. 새 남매가 자신을 위한다며 떠드는 모습을, 김 여사가 묵묵히 자신을 돌보는 모습을, 그 모든 것을 말이죠. 보기는 똑똑한 개였습니다.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사람의 진심을 알아본다고요. 처음엔 그저 반려견을 향한 애정 어린 과장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맞았다는 걸.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회장님 댁 거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보기는 소파 아래 자신이 좋아하는 자리에 누워 있었죠. 눈은 반쯤 감았지만 잠든 건 아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들어왔어요. 손에 고급 간식 봉지를 들고 있었죠. 보기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간식을 하나 꺼내 보기 앞에 내밀었어요. 보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간식을 한번 쳐다보고 첫째 아들 얼굴을 바라봤죠. 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소파 아래로 묻었습니다. 간식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이요. 첫째 아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더 좋은 간식을 꺼내 보였지만 보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첫째 아들은 한숨을 쉬며 자리를 떴죠. 보기는 그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읽을 수 있었어요. 보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자신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유산 때문에 그런다는 거요. 걔도 사람의 의도를 느끼나 봅니다. 오후 4시쯤 막내딸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새 장난감을 가져왔더군요. 삑삑 소리가 나는 고무 인형이었어요. 막내딸은 보기 앞에서 장난감을 흔들며 관심을 끌려 했습니다. 보기는 잠시 장난감을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하품을 하며 자세를 바꿔 누웠죠. 막내딸은 실망한 얼굴로 장난감을 내려놨습니다. 보기는 눈을 감았지만 귀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김 여사가 부엌에서 보기 저녁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평소처럼 사료에 삶은 닭고기를 조금 섞으셨어요. 보기가 좋아하는 방식이었죠. 밥그릇을 들고 거실로 나오시자 보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김 여사에게 다가갔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밥그릇을 올려다보는 모습이 생기 있었죠. 김 여사가 밥그릇을 내려놓자 보기는 곧바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있게 먹는 모습이었어요. 김 여사는 보기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어 주셨죠. 보기는 밥을 먹으면서도 가끔 김 여사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어요. 보기는 알고 있구나. 누가 진심으로 자신을 아끼는지를요. 며칠 후 보기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서재 문 앞에 자주 앉아 있는 거예요. 문을 극적거리고 낑낑거리며 소리를 내기도 했죠. 처음엔 단순히 회장님을 그리워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기의 행동은 달랐어요.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보기를 따라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보기는 서재 안을 천천히 돌아다녔어요. 회장님이 앉으시던 의자 주변을 맴돌고 책장 아래를 킁킁거렸죠. 그리고는 회장님 책상 서랍 앞에 앉았습니다. 앞발로 서랍을 톡톡 건드렸어요. 저를 돌아보는 눈빛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죠. 저는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회장님의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어요. 펼쳐보니 보기를 처음 데려온 날의 사진들이 나왔죠. 사진 속 보기는 새끼 강아지였습니다. 회장님 무릎에 앉아 카메라를 보고 있었어요. 회장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번져 있었죠.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보기는 사진첩 옆에 코를 대고 킁킁거렸어요. 회장님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모양이었죠. 그리고는 저를 올려다보며 낑낑 소리를 냈습니다. 슬픈 소리였어요. 저는 보기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회장님이 얼마나 보기를 사랑하셨는지 이야기해 줬어요. 보기는 제 손길에 몸을 기댔죠. 그날 밤 저는 회장님과 보기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봄 회장님이 보기를 처음 데려오신 날이었어요. 당시 보기는 생후 2달밖에 안 된 강아지였죠. 털 색깔이 금빛처럼 빛났습니다. 회장님은 보기를 품에 안고 집안을 돌아다니셨어요.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란다. 나랑 함께 살자꾸나. 그렇게 말씀하시며 보기를 쓰다듬으셨죠.
보기는 회장님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경계하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편안해 보였죠. 그 후로 회장님과 보기는 늘 함께였습니다. 아침 산책, 오후 독서 시간, 저녁 산책까지 하루 일과를 같이 했어요. 회장님은 보기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어느 날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기는 자신의 말을 다 이해하는 것 같다고요. 슬플 때는 곁에서 위로해주고 기쁠 때는 함께 좋아한다고요. 진짜 가족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식들이 방문했을 때도 보기는 늘 회장님 곁을 지켰어요. 새남매가 시끄럽게 이야기할 때 보기는 회장님 무릎에 머리를 올리고 있었죠. 회장님은 보기 머리를 쓰다듬으며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보기는 그때도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회장님이 외로워하신다는 걸, 자식들이 진심으로 아버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회장님 건강이 나빠지셨을 때죠. 보기는 하루 종일 회장님 침대 옆을 떠나지 않았어요. 밥도 거의 드시지 않았죠. 김 여사가 억지로 밥을 먹이려 해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님 손이 보기 머리를 쓰다듬어 줄 때만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회장님이 괜찮다고, 너는 밥 먹으라고 하시면 그제야 밥그릇으로 갔죠. 회장님이 돌아가시던 날 보기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침대 옆에서 낑낑거리며 울었어요. 회장님 손을 잡고 얼굴을 비비며 깨워보려 했죠. 하지만 회장님은 눈을 뜨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보기는 회장님 침대 아래서 잠들었어요. 누가 데려가려 해도 움직이지 않았죠. 사흘 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김 여사가 물을 갖다 줘도 거의 마시지 않았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야 보기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생기 있진 않았어요. 밥도 잘 안 먹고 산책도 싫어했죠. 김 여사가 매일 보기를 돌봤습니다. 밥을 조금씩 먹이고 억지로라도 산책을 시켰어요. 보기 털을 빗겨주고 따뜻한 말을 건네며 위로했죠. 한 달쯤 지나자 보기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김 여사가 오면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밥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먹었죠. 산책도 천천히지만 따라 나섰습니다. 보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신 후 자신을 진심으로 돌봐준 사람이 누군지를요. 매일 곁을 지켜준 사람이 누군지를요. 그리고 지금 유산을 차지하려고 아우성치는 새 남매를 보며 보기는 또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자신을 정말 아끼는지, 누가 그저 돈 때문에 그러는지를요. 저는 보기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회장님의 선택이 옳았다고요. 보기는 진짜를 알아볼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곧 선택할 것입니다. 회장님이 믿으셨던 그대로요. 보기 목에는 작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채워주신 거였죠. 은색 목걸이에는 작은 열쇠가 달려 있었어요. 그 열쇠가 무엇을 여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기가 언제, 누구에게 그 열쇠를 가져갈지는 보기만이 결정할 일이었죠. 회장님은 보기를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보기를 믿었습니다. 유언장 공개 후 2주가 지났습니다. 새 남매는 여전히 보기 환심을 사려 애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보기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죠.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회장님 댁에서 재산 이전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새 남매도 모두 모여 있었죠. 각자 보기에게 줄 선물을 또 준비해 온 상태였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어수선했어요. 고급 사료 박스, 강아지 용품, 명품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죠. 새 남매는 소파에 앉아 서로 견제하며 보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보기는 2층 복도에 있었어요.
회장님 서재 문 앞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햇살이 복이 금빛 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김 여사가 계단을 올라오셨습니다. 손에는 복이 산책줄을 들고 계셨어요. 산책 시간이었거든요. 조용히 복이에게 다가가 말을 걸으셨죠. 복이는 김 여사를 보더니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몸을 쭉 펴고 하품을 했어요. 그리고는 김 여사 곁으로 걸어갔죠. 김 여사가 몸을 숙여 산책줄을 채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이가 갑자기 움직였어요. 목에 걸린 은색 목걸이를 앞발로 건드리더니 입으로 물었습니다. 목걸이에 달린 작은 열쇠였어요.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복이에게 채워주신 목걸이였죠. 복이는 열쇠를 조심스럽게 물고 김 여사를 올려다봤습니다. 김 여사가 당황한 표로 물었어요. 이게 뭐냐고, 왜 이걸 주는 거냐고요. 복이는 고개를 끄덕이듯 움직이며 열쇠를 김 여사 손에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2층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드디어 복이가 선택한 겁니다. 회장님이 예상하신 그대로였어요. 김 여사는 열쇠를 손에 들고 어리둥절해 하셨습니다. 작은 은색 열쇠였어요. 오래된 듯 보였지만 잘 관리된 모양이었죠. 무엇을 여는 열쇠인지 김 여사도 몰랐을 겁니다. 바로 그때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막내딸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복이 간식을 가져왔다며 목소리를 높였죠. 막내딸은 복도에 선 김 여사와 복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김 여사 손에 든 열쇠를 발견했어요. 표정이 굳어졌죠. 저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김 여사가 설명하려 했지만 막내딸은 듣지 않았어요. 큰 소리로 오빠들을 불렀죠. 첫째와 둘째도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첫째 아들이 열쇠를 보더니 얼굴이 변했어요. 저게 회장님 목걸이에 달려있던 열쇠 아니냐고 물었죠. 복이가 왜 김 여사한테 준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침착하게 김 여사에게 다가갔어요. 열쇠를 보여달라고 했죠. 김 여사는 망설이다가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열쇠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건 금고 열쇠 같다고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무언가를 보관해둔 금고가 있을 거라고 추측했죠. 그 금고를 여는 열쇠를 복이가 갖고 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막내딸이 소리쳤어요. 왜 복이가 김 여사한테 그걸 주냐고 말도 안 된다고 했죠. 김 여사가 복이를 조종한 게 아니냐며 의심했습니다. 첫째 아들도 동조했어요. 김 여사가 복이한테 뭔 짓을 한 거냐고 간식으로 유인한 거 아니냐고 따졌죠.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김 여사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복이가 갑자기 준 거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세 남매는 믿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열쇠를 김 여사한테서 빼앗으려 했어요. 이건 회장님 재산과 관련된 물건이니 가족이 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김 여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복이가 낑낑거리며 소리를 냈어요. 세 남매 앞으로 걸어가더니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복이가 화를 내는 건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귀를 뒤로 젖히고 이빨을 드러냈죠. 세 남매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복이가 이렇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복이는 김 여사 앞을 가로막고 섰어요. 김 여사를 지키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때 개입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 세 남매를 제지했죠. 진정하시라고 복이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반발했어요. 개의 선택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법적 효력도 없는 거 아니냐고 따졌죠. 열쇠는 당연히 가족 몫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회장님 유언장에 명시돼 있다고요. 복이가 특정인에게 물건을 전달하면 그게 회장님의 뜻이라고요.
법적으로도 유효하다고 덧붙였죠. 둘째 아들이 의아해했어요. 그런 조항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언장 뒷부분에 적혀 있다고, 보기의 행동을 주의 깊게 지켜보라고 했다고 설명했죠. 세 남매는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보기가 김 여사를 선택한 셈이었거든요. 2,500억 관리권뿐 아니라 회장님이 남긴 또 다른 무언가까지 김 여사에게 간 겁니다. 막내딸이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자식들을 버리신 거냐며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호소했죠. 보기는 막내딸을 바라봤지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제 사무실로 가시죠. 그 열쇠가 무엇을 여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요. 김 여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기가 김 여사를 따라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세 남매는 그 뒤를 따라왔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그 열쇠가 무엇을 여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제 차에 김 여사와 보기를 태웠어요. 세 남매는 각자 차를 몰고 뒤따라왔죠. 시내에 있는 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회장님 관련 서류를 찾아봤어요. 금고 목록이 있을 거라 예상했죠. 한참을 뒤지다가 오래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파일 안에는 은행 금고 계약서가 있었어요. 15년 전에 작성된 문서였죠. 금고 번호와 위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은행이었어요. 하지만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금고 명의가 회장님 개인이 아니라 재단 이름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김태준 사회공헌재단이라는 이름이었죠. 둘째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재단이냐고요. 저도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회장님이 따로 만드신 재단인 것 같았죠. 저는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김태준 사회공헌재단은 15년 전에 설립된 비영리 재단이었어요. 주로 교육사업과 의료지원 사업을 했죠. 하지만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럼 금고 안에 있는 건 재단 관련 서류라는 거냐고 별것 아닐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김 여사와 보기, 세 남매, 그리고 저까지 모두 함께였어요. 은행 직원은 우리를 금고실로 안내했죠. 김 여사가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금고 번호를 확인하고 열쇠를 넣었죠.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 봉투 하나와 USB 하나가 있었어요. 서류 봉투는 두툼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꺼내 펼쳐봤습니다. 첫 장은 재단 정관이었습니다. 김태준 사회공헌재단의 목적과 운영 방식이 적혀 있었어요. 교육 소외 계층 지원, 의료 취약 계층 지원, 문화예술 지원 등이 주요 사업이었죠. 두 번째 장부터는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재단 명의로 된 부동산이 10여 곳이었고 금융 자산은 500억이 넘었습니다. 세 번째 장에는 회장님 편지가 있었어요.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죠. 저는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은 젊은 시절 어려웠을 때 도움받은 은혜를 잊지 못했다고 쓰셨어요. 그 은혜를 갚고 싶어 평생 재단 활동을 해왔다고요.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사업 확장에만 관심 있을 거라 생각하셨대요. 기부나 봉사 같은 건 시간 낭비라고 여길 거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혼자 재단을 운영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 재단을 김명순 씨에게 맡긴다고 보기가 선택한 사람이 재단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적혀 있었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 남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첫째 아들은 고개를 떨어뜨렸고 둘째 아들은 벽을 바라봤죠.
막내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죠. 자신이 이런 큰일을 맡을 자격이 있냐고, 회장님이 왜 자신을 선택하셨는지 모르겠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부탁해 컴퓨터로 확인했어요. 안에는 회장님이 직접 녹화하신 영상이 있었죠. 영상 속 회장님은 서재에 앉아 계셨습니다. 보기가 옆에 있었어요. 회장님은 카메라를 보며 조용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죠.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보기가 선택을 마친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회장님의 메시지가 시작됐습니다. 화면 속 회장님은 평소보다 여위어 보이셨습니다. 녹화 시기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이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죠. 보기가 회장님 무릎에 머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그리고 보기가 선택을 마쳤을 거야. 준혁아, 준서가, 유진아. 너희 셋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단다. 회장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보기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으셨죠. 그리고 다시 카메라를 보셨어요. 너희는 아마 화가 났을 거야. 아버지가 자식들을 버리고 걔한테 유산을 남겼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내 진심은 그게 아니란다. 오히려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걸 남기고 싶었어. 첫째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둘째 아들은 팔짱을 낀 채 입술을 깨물었죠. 막내딸은 눈물을 닦으며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준혁아, 넌 회사 경영에 뛰어났어. 아버지로서 자랑스러웠단다. 하지만 넌 사람보다 숫자를 더 중요하게 여겼지. 직원들 이름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어. 가족 식사 시간에도 늘 전화기만 들여다봤고, 첫째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했어요. 준서가, 넌 똑똑했어. 법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된 것도 훌륭했단다. 하지만 넌 모든 걸 계산으로만 풀려고 했지. 사람 마음은 법으로 재단할 수 없는데 말이야. 아버지와 대화할 때도 늘 논리만 따졌어. 둘째 아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안경을 벗어닦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유진아, 넌 아버지 막내딸이야. 귀엽고 사랑스러웠지. 하지만 넌 책임지는 법을 배우지 못했구나. 늘 누군가 해결해 주길 바랐어. 아버지한테도 오빠들한테도 기대기만 했지. 막내딸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회장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계속하셨죠. 난 너희를 미워해서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니야. 오히려 너희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으면 해서야. 돈이 아니라 사람이란다. 성공이 아니라 진심이야. 보기를 봐라. 이 녀석은 10년 동안 내 곁을 지켰어. 아플 때도 외로울 때도 힘들 때도 떠나지 않았지. 말은 못하지만 내 마음을 다 알아줬단다. 그게 진짜 가족이야. 첫째 아들이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둘째 아들은 손으로 이마를 짚었죠. 막내딸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김명순 씨를 기억하느냐? 너희는 그저 청소 아줌마로만 알고 있었겠지. 하지만 그분은 내 은인의 딸이란다. 내가 젊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도움을 주신 분 말이야. 회장님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옛 기억을 떠올리시는 것 같았어요. 50년 전 이야기야. 난 25살이었지. 대학을 겨우 졸업하고 사업을 시작하려 했는데 돈이 한 푼도 없었단다. 은행에서도 대출을 거절당했어. 막막했지.
그때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던 김 사장님을 만났어. 우연히 들른 식당이었는데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시고 말을 걸어주셨지. 밥 한 끼 사주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주셨어. 난 솔직하게 말씀드렸단다. 사업 계획도 있고 자신도 있는데 돈이 없다고. 김 사장님은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지. 젊은이 눈빛이 맑다고, 한번 믿어보겠다고.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치신 것 같았어요. 그분이 500만 원을 빌려주셨어. 당시로선 큰 돈이었지. 담보도 없고 보증인도 없는데 그냥 믿고 주신 거야. 덕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단다. 3년 후 사업이 자리 잡았을 때 식당을 찾아갔어. 은혜를 갚으려고 말이야. 그런데 식당 문이 닫혀 있더구나. 알아보니 김 사장님이 병으로 돌아가셨고 식당도 문을 닫았다고 했어. 유족을 찾아 나섰지. 한참을 수소문해서 김 사장님 딸을 만났단다. 20살쯤 됐던 것 같아.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학교도 그만두고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어. 난 그때 느꼈지.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김 사장님 덕분인데 정작 그 집안은 어려워졌구나.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빌린 돈에 이자를 더해 갚고 학비도 지원해 주겠다고 제안했지. 하지만 그분은 거절하셨어.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아버지가 선의로 빌려준 돈인데 이자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단다. 학비도 필요 없다고 하셨지. 그 모습을 보고 알았어. 김 사장님 딸도 아버지를 닮았구나. 자존심 있고 성실한 사람이구나. 그 후로도 몇 번 도움을 제안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어. 20년이 지났을 때 우연히 다시 만났단다. 그분이 결혼했다가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신다는 걸 알았어.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고 있었지. 그때 내가 제안했어. 우리 집에서 일해달라고. 처음엔 이번에도 거절하시더구나. 시해받는 게 싫다고 했어. 그래서 말했지. 이건 시해가 아니라 정당한 일자리라고. 오히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김명순 씨가 우리 집에 오게 됐어. 15년 전 일이야. 그 후로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성실하게 일하셨단다. 특별 대우도 원하지 않으셨어.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했지. 회장님이 보기를 내려다보셨습니다. 보기가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보기가 김 여사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아했어. 다른 사람들은 보기한테 관심도 없었지만 김 여사는 달랐단다. 진심으로 보기를 아꼈어. 밥 챙겨주고 산책시키고 아플 때 돌봐주고. 난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지. 이분이야말로 보기를 제대로 돌볼 사람이라고. 그리고 내가 만든 재단도 이분한테 맡기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재단 이야기는 너희가 이미 들었겠구나. 난 평생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 돈으로 뭘 해야 하는지도 알았단다.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야. 김 사장님이 내게 500만 원을 나눠주셨듯이 난 내 재산을 사회에 나누고 싶었어. 그래서 조용히 재단을 만들어 운영했지. 너희한테 말 안 한 건 미안하구나. 하지만 말했어도 이해 못했을 거야. 회장님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준혁아, 준서가, 유진아. 내가 너희한테 바라는 건 딱 하나야. 진심을 배워라. 돈이 아니라 사람을 봐라. 성공이 아니라 관계를 소중히 여겨라. 보기가 김 여사를 선택했다면 그게 정답이야. 보기는 진짜를 알아보거든. 10년 동안 사람들을 지켜본 녀석이야. 너희보다 사람을 더 잘 안단다. 김 여사를 도와줘라. 재단 운영은 쉬운 일이 아니야. 너희가 가진 능력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 준혁이 내 경영 능력, 준석이 내 법률 지식, 유진이 내 사람 만나는 재주. 다 필요한 거야. 하지만 명심해라.
재단은 너희 것이 아니야. 사회를 위한 거란다. 욕심내지 말고 진심으로 도와줘. 그게 아버지가 바라는 마지막 소원이야. 회장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어요. 복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으셨죠. 복아, 넌 참 착한 녀석이야. 아버지 곁을 끝까지 지켜줘서 고맙구나. 이제 김 여사랑 행복하게 살아. 내 자식들도 돌봐줘. 언젠가는 철들 거야. 준혁아, 준서가, 유진아. 사랑한다. 늘 사랑했어. 이 아버지를 이해해다오. 그리고 제발 진짜 가족이 뭔지 깨달아라. 돈이 아니라 마음이란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변했어요. 은행 금고실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첫째 아들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둘째 아들은 벽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안경을 벗은 눈가가 붉었어요. 주먹을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했죠. 막내딸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아버지를 부르며 계속 울었죠. 김 여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계셨습니다. 회장님 편지를 꼭 쥐고 계셨어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으려 하셨죠. 보기는 김 여사 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있었어요. 가끔 김 여사를 올려다보며 낑낑거렸죠. 저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세 남매가 진정할 때까지요. 이건 그들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아버지의 진심을 받아들이는 시간 말입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첫째 아들이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김 여사를 바라봤죠. 죄송합니다. 그동안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저희가 몰랐습니다. 김 여사님이 어떤 분인지,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김 여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식으로서 당연한 반응이었다고 덧붙이셨죠. 둘째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김 여사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너무 욕심만 부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막내딸도 일어나 김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김 여사 손을 잡았어요. 저도 죄송해요. 아줌마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죠. 김 여사는 세 남매를 차례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회장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늘 자랑스러워 하셨죠. 다만 여러분이 진짜 행복을 찾길 바라셨어요.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말이에요. 저는 회장님께 정말 많은 빚을 졌어요. 제 아버지를 도와주셨고 저한테도 일자리를 주셨죠. 하지만 한 번도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오히려 감사하다고 하셨죠. 그런 분이셨어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분.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회장님처럼, 제 아버지처럼 말이에요. 재단 일은 사실 제게 버거워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뜻을 받들어서요.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명령이 아니라 부탁으로 말씀드려요. 첫째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돕겠습니다. 제 경영 경험을 재단에 보태겠습니다. 아버지 유지를 이어가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도 동의했어요. 저도 돕겠습니다. 법적 문제나 계약 관련해서 조력하겠습니다. 재단이 잘 운영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막내딸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진심 어린 목소리였어요. 김 여사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많아요. 재단 행사 준비도 해야 하고 후원자도 만나야 하고 봉사활동도 기획해야 해요. 유진 씨 밝은 성격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막내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큼요. 보기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새 남매를 번갈아 쳐다보며 짖었어요. 기쁜 표정이었죠. 마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회장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드디어 전해진 겁니다. 진심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는 순간이었죠. 은행을 나올 때 5명은 함께 걸었습니다. 새남매와 김여사, 그리고 보기까지요. 처음으로 한 가족처럼 보였어요. 회장님이 바라셨던 모습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온 후 우리는 회장님 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어요. 노을이 저택 창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오랜만에 집안이 고요했습니다. 소란도 다툼도 없었어요. 거실에 모두 모여 앉았습니다. 새남매와 김여사, 그리고 보기까지요. 저도 자리를 함께 했죠. 아직 할 이야기가 남아 있었거든요. 김 여사가 차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회장님이 좋아하시던 녹차였어요. 은은한 향이 거실에 퍼졌죠. 김 여사는 찻잔을 돌리며 조용히 말문을 여셨습니다. 제가 이 집에 온 지 15년이 됐어요. 처음엔 정말 낯설었죠. 큰 집이 무섭기도 했고 회장님이라는 분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편하게 대해주셨어요. 김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손을 모으고 계속 말씀하셨죠. 회장님은 제 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하시곤 했죠. 저는 그때마다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가 그저 선의로 도와드린 건데 회장님은 평생 은혜를 갚으려 하셨거든요. 저는 특별한 대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을 잘하고 싶었습니다. 제 힘으로 살아가고 싶었죠. 회장님도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저를 다른 직원처럼 대하셨습니다. 하지만 보기가 왔을 때부터 달라졌어요. 회장님이 제게 보기를 부탁하셨거든요. 나이가 드니 힘들다고 김 여사가 보기 산책도 시켜주고 돌봐달라고 하셨죠. 김 여사가 보기를 쓰다듬었습니다. 보기는 김 여사 무릎에 머리를 올렸어요. 처음엔 그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보기와 시간을 보내면서 달라졌죠. 이 녀석이 참 착하더라고요. 사람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슬플 때 위로해주고 힘들 때 곁을 지켜줬습니다. 점점 보기가 좋아졌어요. 일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이죠. 아침에 눈 뜨면 보기가 보고 싶었고 퇴근할 때도 보기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애정이 생겼어요. 회장님은 그걸 다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한테 말 거는 것도 산책시키며 웃는 것도 보기 아플 때 걱정하는 것도요. 가끔 저를 보시며 미소 지으셨죠. 작년 겨울 회장님이 편찮으셨을 때였어요. 저는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밥도 챙겨드리고 약도 드리고 이야기 상대도 되드렸죠. 보기도 늘 침대 옆을 지켰고요. 어느 날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맙다고 김 여사가 있어서 외롭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기를 부탁한다고 자기가 없어도 보기를 잘 돌봐달라고 하셨죠. 김 여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저는 약속드렸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보기는 제가 책임지겠다고요. 회장님은 안심하신 표정이었어요. 보기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죠. 이제 보기한테도 가족이 생겼다고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다 계획하셨던 거예요. 보기를 통해 진짜 가족이 누군지 보여주시려고요. 저는 그저 보기가 좋았을 뿐입니다. 특별한 의도도 없었어요.
회장님 유산도 생각해 본 적 없고요. 그냥 이 녀석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김 여사가 세 남매를 바라봤습니다. 부드러운 눈빛이었어요. 여러분도 보기를 사랑하시잖아요. 저는 알아요. 처음엔 유산 때문에 그러신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니었죠. 복이 우는 소리에 걱정하시고, 복이 아프면 불안해하시고, 복이 기쁘면 함께 웃으셨잖아요. 다만 표현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어떻게 사랑을 보여줘야 할지, 어떻게 마음을 전해야 할지요. 회장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려 했던 거예요. 이제 우리 함께 보기를 돌봐요. 가족으로서 말이에요. 유산이고 재단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보기가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회장님이 바라신 거고요. 막내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저도 보기가 좋았어요. 선물 사올 때 즐거웠어요. 보기가 좋아할까 생각하면 설렜고요. 다만 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아요. 첫째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팔짱을 풀고 보기를 바라봤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료 고를 때 정말 고민했어요. 보기 건강에 뭐가 좋을까, 뭘 좋아할까 생각했죠. 하지만 보기한테 직접 다가가진 못했어요. 어색했거든요. 둘째 아들이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계산만 했습니다. 뭐가 합리적인지, 뭐가 효율적인지만 따졌죠. 하지만 보기한테 필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따뜻한 관심이었는데 말이죠.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쓸쓸하게 웃었어요. 자신들의 모습이 보인 거죠. 아버지와도 보기와도 심지어 서로와도 진심으로 마주하지 못했던 모습 말입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요. 회장님이 기회를 주신 거라고요. 진짜 가족이 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요. 며칠 후 재단 사무실에서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 여사를 중심으로 세 남매와 제가 모였죠. 재단 운영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김 여사는 회장님이 남기신 자료를 펼쳐 놓으셨습니다. 그동안 진행했던 사업 내역, 후원자 명단, 수혜자 목록 등이었죠.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어요. 회장님은 15년 동안 조용히 이 일을 하셨어요. 김 여사가 설명하셨습니다. 주로 교육 소외계층 장학금 지원, 의료 취약계층 치료비 지원, 그리고 문화예술 후원 사업이었죠. 매년 수십 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고 수백 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작은 극단이나 미술가들도 후원을 받았어요. 회장님 이름은 드러내지 않으셨죠. 그냥 익명으로 도우셨어요. 첫째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모든 걸 아버지 혼자 하셨냐고요. 김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이 직접 서류도 검토하시고 수혜자도 선정하셨다고 했죠. 둘째 아들이 서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법적으로도 완벽하다고 감탄했어요. 회계장부도 투명하고 계약서도 흠잡을 데 없다고 말했죠. 막내딸이 수혜자 명단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 학생은 아버지 덕분에 의대를 졸업했다고 편지를 보냈더군요. 다른 할머니는 수술받고 건강해졌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요. 세 남매는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를요. 돈을 버는 것뿐 아니라 나누는 것도 아셨던 분. 조용히 선행을 베푸셨던 분이었죠. 첫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자기가 경영 부분을 맡겠다고요. 재단 운영을 효율화하고 후원금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죠. 회사 경영 노하우를 활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둘째 아들도 거들었어요. 법률 자문을 맡겠다고 재단 운영에 문제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했죠. 세금 문제나 계약 관련 일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막내딸은 홍보와 행사를 맡겠다고 했어요. 후원자를 모집하고 재단 행사를 기획하고 SNS로 알리는 일을 하겠다고요. 자기 인맥도 활용하겠다고 했죠. 김 여사는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하셨어요. 돈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해달라고요. 회장님이 그러셨듯이 조용히 겸손하게 말이죠. 세 남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아버지 뜻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한 달 후 재단 사무실이 본격적으로 가동됐습니다. 회장님 댁 별관을 개조해서 만들었어요.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죠. 첫째 아들은 일주일에 2번씩 들렀습니다. 회사 일이 바빴지만 시간을 냈어요. 재단 회계를 검토하고 투자 계획을 세우고 운영 효율을 높였죠. 직원들한테도 봉사활동을 권장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법률 서류를 꼼꼼히 챙겼어요. 후원 계약서를 검토하고 세금 신고를 도왔고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했죠. 무료 법률 상담도 시작했습니다. 막내딸은 재단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활동 내역을 올리고 후원 방법을 안내하고 수혜자 이야기를 공유했죠. SNS로 홍보하니 후원 신청이 늘어났습니다. 작은 행사도 기획했어요. 김 여사는 현장을 직접 다녔습니다. 장학생들을 만나고 환자들을 방문하고 후원이 필요한 곳을 찾아다녔어요. 보기도 함께 데려갔죠. 보기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김 여사와 보기가 어르신들을 찾아뵀죠. 보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곁에 앉아 쓰다듬어지는 걸 좋아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보기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옛날에 키우던 개가 생각난다며 보기가 꼭 그 녀석 같다고 하셨죠. 보기는 할머니 손을 핥으며 위로했습니다. 김 여사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이게 회장님이 바라시던 거라고요. 보기와 함께 사람들을 돕는 것,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 말이죠. 석 달쯤 지나자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세 남매가 달라진 거예요. 첫째 아들은 직원들 이름을 외웠습니다. 생일도 챙기고 가족 사정도 물어봤죠. 회의 시간을 줄이고 직원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렸어요. 실적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냈어요. 돈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일한다는 보람을 느꼈죠. 가족들과도 대화가 늘었습니다. 막내딸은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SNS에 올리려고가 아니라 진심으로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도 하고 어린이집 재능 기부도 했죠.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회장님 댁 정원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새남매와 김 여사 그리고 재단 직원 몇 명이 모였어요. 보기도 함께였죠. 정원 테이블에 간단한 음식을 차려놓고 둘러앉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어요. 보기는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즐거워했죠. 첫째 아들이 보기를 불렀습니다. 보기야, 이리 와. 보기는 달려와 첫째 아들 곁에 앉았어요. 첫째 아들은 보기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모습이었죠. 둘째 아들이 간식을 건넸습니다. 보기가 좋아하는 수제 쿠키였어요. 보기는 꼬리를 흔들며 받아 먹었죠. 둘째 아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막내딸이 보기 목에 새 목걸이를 채워줬어요. 예쁜 리본이 달린 목걸이였죠. 보기는 얌전히 있었습니다. 막내딸은 보기 뺨에 뽀뽀하며 사랑한다고 속삭였어요. 김 여사가 차를 따르며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이 보시면 좋아하실 거라고요. 가족들이 이렇게 화목한 모습을 보시면 흐뭇해 하실 거라고요. 세 남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회장님을 추억했어요. 생전에 제대로 대해드리지 못한 것, 진심을 알아보지 못한 것을 후회했죠. 하지만 이제라도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덕분이었어요. 보기를 통해, 김 여사를 통해, 재단을 통해 배운 거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다는 것을요. 진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것을요. 진짜 행복은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눈 것에서 온다는 것을요. 보기는 모두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짖었어요. 밝은 소리였죠. 마치 잘했다고,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정원을 물들였죠. 5명과 보기는 함께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했어요. 회장님, 고맙습니다. 마지막 선물을 주셔서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르쳐 주셔서요. 이제 우리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 살아가겠습니다. 보기가 김 여사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김 여사는 보기를 안아 올렸어요. 보기는 김 여사 품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죠. 세 남매도 보기를 쓰다듬었습니다. 더 이상 유산 때문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보기를 아꼈죠. 보기도 그걸 알았습니다.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행복해했어요. 회장님이 바라셨던 모습이었습니다. 보기를 중심으로 한 가족.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가족. 그게 회장님이 남기신 진짜 유산이었죠.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3달 후, 재단은 첫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회장님 기일에 맞춰 장학금 수여식을 연 거예요. 10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죠. 무대에 학생들이 올라왔습니다. 김 여사가 장학증서를 하나하나 전달했어요. 학생들은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죠. 부모님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남매도 무대에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격려사를 했고 둘째 아들은 축하 인사를 전했죠. 막내딸은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보기도 함께였어요. 무대 한쪽에 얌전히 앉아 있었죠. 학생들이 보기를 보며 웃었습니다. 귀여운 강아지가 함께해서 행사가 더 따뜻했어요. 행사가 끝난 후 한 학생이 김 여사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등학생 여학생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하다고 말했죠. 덕분에 대학 갈 수 있다고,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나중에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여사는 학생을 안아줬어요. 울지 말라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게 최고의 보답이라고 말씀하셨죠.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세 남매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버지가 이런 일을 평생 하셨구나. 조용히 남들 모르게 그저 선의로요. 저녁에 다시 회장님 댁에 모였습니다. 행사가 잘 끝나서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죠. 보기는 모두 사이를 돌아다녔습니다. 첫째 아들한테 가서 쓰다듬어지고, 둘째 아들한테 가서 간식 받고, 막내딸한테 가서 안기고요. 김 여사 곁에서는 편안히 누웠죠. 5명은 보기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보기는 모두의 가족이었어요. 김 여사만의 강아지가 아니라 5명 모두가 사랑하는 가족이었죠. 첫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회사에서 직원 가족 봉사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요. 아버지처럼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 싶다고 했죠. 둘째 아들도 계획을 밝혔어요. 법률 구조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이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막내딸은 재단 일을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직업으로 삼고 싶다고, 아버지 뜻을 이어가고 싶다고 했죠. 김 여사는 세 남매를 흐뭇하게 바라보셨습니다. 회장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나둘 자리를 떠났죠. 첫째 아들이 복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둘째 아들도 복이 등을 두드렸죠. 막내딸은 복이 뺨에 뽀뽀했습니다. 김 여사와 복이만 남았습니다. 김 여사는 복이를 안아 올렸어요. 2층 복이 방으로 올라갔죠. 복이 침대에 누이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복이는 하품하며 눈을 감았어요. 편안한 표정이었죠. 김 여사가 속삭였습니다. 복아, 회장님이 보고 계실 거야.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기뻐하실 거야. 넌 정말 대단한 녀석이야. 복이는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르르 잠들었어요. 김 여사는 복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불을 껐어요. 문을 살며시 닫았죠. 복이의 유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죠.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변화였습니다. 한 마리 강아지가 한 가족을 바꿨습니다. 아니, 한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되도록 도왔죠. 그게 회장님이 복이에게 맡긴 마지막 임무였어요. 그리고 복이는 그 임무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었죠. 회장님 댁 정원에는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어요.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 심으셨던 벚나무였죠. 저는 1년 만에 회장님 댁을 다시 찾았습니다. 재단 서류 때문이기도 했지만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말입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이 짖는 소리였어요. 현관 쪽에서 복이가 달려왔죠. 예전보다 조금 느려진 것 같았지만 여전히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복이는 11살이 됐어요. 사람으로 치면 60이 넘은 나이죠. 털에 흰 기운이 조금 섞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김 여사가 현관으로 나오셨습니다. 1년 사이 얼굴이 환해지셨더군요. 미소가 많아지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반갑게 맞아주셨죠. 거실로 들어가니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벽에는 재단 활동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장학금 수여식, 의료봉사, 문화행사 사진들이었죠.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소파 옆 테이블에는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회장님과 복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회장님은 복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복이도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김 여사가 차를 준비하시는 동안 저는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벚꽃 아래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막내딸이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 작업하고 있었죠. 김 여사가 설명하셨어요. 유진 씨가 요즘 재단 일에 푹 빠졌다고요. 매일 출근해서 후원자 관리하고 SNS 홍보하고 행사 기획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달라졌다고 덧붙이셨죠. 오후 2시쯤 둘째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왔더군요. 재단 법률 자문건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표정이 밝았습니다. 1년 전에 날카로운 눈빛은 사라졌죠. 둘째 아들은 복이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복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랜만이라고 인사했어요. 복이는 꼬리를 흔들며 둘째 아들 손을 핥았죠. 김 여사가 말씀하셨습니다. 준석 씨가 한 달에 2번은 무료 법률 상담을 한다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낸다고 했죠. 의뢰인들이 정말 고마워한다고 덧붙이셨습니다. 3시쯤 첫째 아들도 왔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온다고 미리 연락이 왔었어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들어왔는데 얼굴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복이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복이야, 잘 있었니? 복이는 첫째 아들에게 달려가 아빠를 들었어요. 첫째 아들은 복이를 안아 올렸죠. 1년 전엔 상상도 못할 장면이었습니다. 김 여사가 간식을 준비하시는 동안
세 남매는 재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1년간 장학생이 30명으로 늘었다고 했어요. 의료 지원도 100건이 넘었고요. 후원자도 2배로 증가했답니다. 첫째 아들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했다고요. 직원 봉사 프로그램이 인기라고 회사 이미지도 좋아졌다고 했죠. 둘째 아들도 거들었어요. 법률 구조 사업도 확장했다고 이제 주 이틀은 무료 상담에 할애한다고 했습니다. 보람 있다고 이게 진짜 변호사 일 같다고 웃었죠. 막내딸은 재단 홈페이지를 보여줬습니다. 깔끔하게 디자인됐더군요. 후원 신청도 쉽게 할 수 있었고 활동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돼 있었어요. 방문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했죠. 김 여사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회장님이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요. 자식들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저녁 무렵 우리는 함께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어요. 보기가 앞장섰죠. 김 여사가 산책줄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세 남매도 뒤따랐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죠. 1년 전만 해도 함께 걷는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보기가 회장님이 좋아하시던 장소에 멈춰 섰습니다. 정원 끝자락 벤치 앞이었어요. 회장님이 보기와 함께 앉아 해를 바라보시던 곳이었죠. 보기는 그 자리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마치 회장님을 찾는 것처럼요.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어요. 김 여사가 보기 옆에 앉았습니다. 보기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죠. 회장님 잘 계시죠? 보기와 우리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세 남매도 하나둘 벤치 주변에 모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회장님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이제야 알겠다고 마음속으로 말했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정원을 물들였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춤추며 떨어졌죠.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셨어요. 우리한테 이렇게 큰 선물을 남기시다니요. 돈이 아니라 깨달음을요. 둘째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변했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배웠죠. 감사합니다. 막내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이제야 말씀드려요. 늦었지만요. 정말 사랑해요. 보기가 낑낑거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슬픈 소리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따뜻한 소리였죠. 마치 회장님의 답변을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사랑한다고 잘하고 있다고요.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회장님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함께 별을 바라보며 회장님을 추억했죠.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회장님이 남기신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올 때쯤 보기는 피곤한 듯 느릿느릿 걸었습니다. 김 여사가 보기를 안아 올렸어요. 보기는 김 여사 품에서 스르르 눈을 감았죠.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세 남매는 다음 주 재단 회의 때 보자고 약속했어요. 김 여사는 조심히 가라고 손을 흔들어 주셨죠. 차에 타기 전 저는 다시 한번 집을 돌아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환한 불빛이 보였어요. 따뜻한 빛이었죠. 1년 전 이 집은 차가웠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진짜 가족이 사는 집 같았어요. 보기는 창가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죠. 저도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차를 몰고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회장님의 유언은 정말 특별했다고요. 돈을 나눠주신 게 아니라 교훈을 주신 거였죠. 그리고 그 교훈은 한 가족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보기는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다리 역할을 한 거예요. 회장님과 자식들 사이에, 자식들끼리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가치로 이어주는 다리 말입니다. 회장님은 보기를 믿으셨어요. 보기가 진짜를 알아볼 거라고, 옳은 선택을 할 거라고 믿으셨죠. 그리고 보기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를 선택함으로써 보기는 진심이 무엇인지 보여줬어요. 유산이나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걸 증명했죠. 1년이 지난 지금 그 교훈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새 남매는 달라졌어요. 욕심 대신 나눔을, 계산 대신 진심을, 명예 대신 사랑을 선택했죠. 김 여사는 재단을 훌륭하게 이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뜻을 받들어 조용히, 성실하게, 진심으로 일하고 계셨어요. 보기와 함께 말이죠. 그리고 보기는 여전히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었어요. 가족의 중심이었죠.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변호사로 30년 넘게 일했지만 이보다 아름다운 유언 집행은 처음이었어요.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언이었죠. 회장님, 정말 지혜로우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들을 생각하셨고 최고의 선물을 남기셨어요. 깨달음이라는 선물, 변화라는 선물, 사랑이라는 선물을요. 보기의 유산은 계속될 겁니다. 새 남매가 배운 교훈을 다음 세대에 전할 테니까요. 재단도 계속 사람들을 도울 거고요. 회장님의 뜻은 영원히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보기는 그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마리 강아지가 한 가족을 바꿨죠. 아니, 한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되도록 도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 따뜻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랑에 관한 노래였죠.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운전했어요.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목격했다는 기쁨,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희망, 진심은 통한다는 믿음이 가슴을 채웠죠. 회장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이것이었습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다. 진짜 행복은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눈 것이다. 그리고 보기는 그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보기는 김 여사와 함께 잠들 겁니다. 따뜻한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에 둘러싸여요. 회장님이 바라셨던 그대로 말이죠. 잘 자, 보기. 넌 정말 대단한 녀석이야. 한 가족을 구했고 한 사람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줬어. 고맙다. 회장님도 편히 쉬세요. 당신의 자식들은 이제 괜찮습니다. 진짜 가족이 됐어요. 보기 덕분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도 전하고 싶습니다. 진심은 통합니다. 사랑은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네 발 달린 작은 친구가 우리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준다는 것을요. 보기의 유산, 그건 결국 사랑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보기의 유산 이야기였습니다. 한 마리 강아지가 한 가족을 변화시킨 이야기였죠. 아니, 한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사랑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